안녕하세요. 1152회 정책지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옆방에도 거의 만석이시고요. 이 방도 거의 많은 분들이 꽉 채워주셔서 우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정말 거대 담론을 이제 소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넥스트 거버넌스, 국가 시스템 리빌딩 제안이고요. 평소 많은 분들이 관심 있고 또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집대성해서 큰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이영 교수님의 좋은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영입니다. 또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셔서 굉장히 떨리는 심정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새 제 머릿속을 온통 채우고 있는 게 넥스트 거버넌스라는 화두인데요. 이 화두가 어떻게 해서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됐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암호학이랑 정보보안으로 학위를 했고요. 2000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이었는데요. 저는 한 2003년 정도 되면 전 세계가 디지털 하이웨이로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질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그때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했었고요. 20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제가 늘 가졌던 하나의 심지 같은 뼈대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다. 물론 내가 예측한 것보다 더디 오고 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될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운명같이 제가 벤처업계 대표로 21대 비례대표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서 이제 놀란 건 한 몇 달 지났는데 누가 묻더라고요. 저한테 국회는 뭐가 달라? 이러길래 제 지인들한테 왜요랑 어떻게요란 단어를 안 써?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왜 이런 단어를 안 쓰지라는 개인적 궁금증 때문에 뒤져보니까 국회 생긴 이래 이공계열이 10%를 넘은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원예학과나 소방학과가 이공계열인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공계를 다 합쳐서 10%가 안 되는 게 우리 국회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기업인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손 하나 정도 있고 가끔 두 개가 필요한 정도라서 지금 산업과 기술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이곳에 너무 아젠다가 부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대변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또 초선이니까 얼마나 또 이렇게 배짱이 좋을 때입니까? 항상 마음속에 적응할 것인가, 이거 제가 보고해야 되는데요. 적응할 것인가, 개혁할 것인가, 이런 화두를 갖고 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 중소기업인 출신 최초로 중기부 장관의 임명을 받았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 정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정부가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이후로 한 번의 조직 개편도 구조조정도 하지 않은 채 왔다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이 공적 DNA를 갖고 헌신하면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었지만 그분의 노력에 비해서 조직의 시스템이 너무 비효율적인 것에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세계를 동시에 경험한 사람 중에 70대 이하가 대한민국에서 저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가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요구를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교 역할을 무엇을 할까를 고민했는데 제 마음속에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목격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실제 들어서가 아니라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변화의 시발점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20년 동안 민간에 있을 때는 사실은 뭐 왜 돈이 안 벌릴까, 왜 세일즈가 안 될까, 왜 우리 직원들은 이 모양일까, 뭐 이제 이런 고민만 했다면 사실 이질적인 생태계를 가면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고 AI 시대가 오는데 국가 운영 방식 자체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거버넌스 시스템이 여전히 산업화 시스템에 고착돼 있고 이 관료제 중심으로 되어 있지? 기술 혁신 속도가 이렇게 빠른데 정책 결정 속도는 점점 갭을 만들고 있는데 이 괴리를 어떻게 하지? 이 괴리가 계속 발생한다면 국가 경쟁력은 저하될 텐데 이건 고스란히 미래 세대랑 국민에게 피해가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현재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부분적인 정책을 보완한다고 될까? 근본적으로 국가 아키텍처를 다시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제 끝없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시간을 갖고 뭐 제가 행정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아주 뼛속까지 이공계열 기술쟁이라 맨날 컴퓨터 앞에만 있던 사람인데 감사하게도 공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 거죠. 디지털 경제가 왜 기존의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는 거버넌스를 무력화시키고 있을까? 그 중에서도 한국 거버넌스 시스템만의 구조적인 문제는 뭘까? 그렇다면 AI 시대의 넥스트 거버넌스를 우리는 빨리 설계해야 될 텐데 그 모델은 무엇일까? 이게 끊임없이 진행이 됐었고요. 문제를 낼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역량이 부족했던 제가 계속 전자신문에도 글을 기고하고 칼럼을 쓰고 이런 와중에 서울대 행정학과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많은 전문가분들이 함께 고민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제가 온 목적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요.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의 위상이 엄청 바뀌고 있죠. 산업화 시대에는 기술이라 그러면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국가가 그냥 개발 지원을 해주면 됐었는데요. 점점 기술이 국가 시스템화 되고 있기 때문에 AI 시대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기술의 기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우리 생활에 크게 파고들었던 게 디지털 전환이었는데요. 디지털 전환 속도가 보통 기술 분야마다 다르지만 10년에서 20년 걸린 반면 AI는 3년, 5년 정도로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규모를 보시면 AI 자동화 노출이 되는 직무가 거의 70%대에 육박하고 있고요. 피지컬 AI라고 그러죠.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성장도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오른쪽이 가장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1억 명이 인터넷을 쓰는데 7년이 걸렸어요. 1억 명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1억 명이 챗 GPT를 쓰는데 2달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혁신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민간의 기술 업데이트를 조사해 보시면 6개월에서 12개월 단위로 계속 버전업이 되고 있어요. 반면 정책은 정부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 입법이나 정책이 바뀌고 있고요. 국회로 가면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기술이 단순히 기술자의 영역에서 산업의 영역이었을 때는 다른 부분이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갭 차이가 우리 일상에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기술의 혁신 속도와 사회와 국가의 혁신 속도가 같이 가는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거버넌스의 효율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를 어떻게 혁신할지 제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버넌스 그러면 정부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국회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인사,
예산, 사업에 관련한 많은 일들을 국회가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지금 6대만 있는데 실제로 국회가 생긴 이래 전체 인원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이공계 기술 출신은 한 8%, 9%에 속해 있고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저는 건축학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게 이권과 관련된 분야여서 건설과 관련된 분들이 정치권과 인연이 좀 굉장히 쉽게 맺고 필요성도 직감을 하셔서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법조 출신 보시면 계속 상승 추세고 30대 이하 청년은 줄고 있고 평균 연령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나이 많은 게 뭐가 문제고 나이 어린 사람만이 꼭 대우를 해줘야 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업을 해보면요. 맨 처음에 창업을 하면 연구소장이 힘이 제일 셉니다. 개발 제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왕이거든요. 개발이 끝나면 갑자기 힘이 어디로 몰리냐? 영업상무한테로 몰리죠. 영업본부장이 최고입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팔아야 되니까.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 조직에서 힘이 어디로 가냐면 CFO한테 갑니다. 자금 관리하시는 분한테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대표이사한테 가죠. 자, 이 상황을 고착화시킬 수 없으니까 난 신사업을 시작해야겠어. 그래서 잘 되는 조직은 파워라는 게 이렇게 시프트를 시기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거버넌스는 필요에 의해서 좀 더 인적 수열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국회에 이공계열이 많아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아져요. 디지털 세대니까 그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은 비단 우리 국가의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렇게 인적 자원 부분의 균형도 문제지만 일하는 방식도 문제인데요. EU랑 한국이랑 AI 기본법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둘 다 심의 기간은 3년과 3년 6개월이 걸렸는데 심의 구조를 보면 우리는 과방위에서 단일로 법안을 검토했고요. EU 같은 경우는 7개 위원회에서 1000명의 자문단이 참여해서 검토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서 검토하는 도중에 챗 GPT가 처음으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22년에. 그랬을 때 EU는 관련해서 해당하는 생성형 AI를 법안에 넣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법안에 추가를 하는 작업들이 병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과방위 구성이 지금 22대입니다. 전반기. 과방위 의원이 20분인데 그중에 58%가 언론인이십니다. 그리고 과학이나 IT를 하신 분은 3명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과방위를 방송장악으로 보고 있는 어떤 조직에서 지금 전 세계가 AI 대변혁으로 인해서 거버넌스를 변화시켜야 되는 시점이라는 인식이 닿지 않으면 이 부분이 잠재적으로 국가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문가가 부족하고 일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지금 일하는 방식입니다. 보시면 법안 한 건을 심사하는데 평균 우리나라는 10분이 걸립니다. 18대는 19분이 걸렸고요. 19대는 18분이 걸렸고 20대는 13분이 걸렸습니다. 특히 공천 평가 기준에 법안 발의 건수가 들어가자 2019년 같은 경우는 10월 31일 하루 만에 181건의 법안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잘해서 법안 발의를 안 했는지 이 룰이 공천 심사에 없었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여하튼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제 국회의원 10분만 있으면 발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해 충돌과 규제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독일 같은 예만 들면 독일은 의원이 법을 하나 만들 때 연방 각부가 부처거든요. 부처에다가 검토 의견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적으로 이해 충돌이 없는지랑 소요되는 예산이 어떤지를 정부로부터 다 동의를 받아야지만 의원이 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저는 이제 국회 수준은 국회의원의 수준이거든요. 모든 국회는 한 방에 국회의원 1명과 9명의 보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소상공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상공인이 굉장히 파워풀해져야 되는데 전부 지식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법원은 사법고시를 보고 행정부는 공채를 보는데 국회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기 있는 분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국회의원이 되는 방식을 아시는 분 행정학과시니까요.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한데 공천 비리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관심 없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가 우리나라 최상위 거버넌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 없음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많은 모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채나 인사관리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등용문이 좁은 게 아니라 아는 사람만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미 그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은 예전 시대의 인재형으로 되게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학과에 있는 누군가 가 계셔야지 행정학과를 부르겠죠. 산업 기업가 출신이 가 있어야 어느 기업가가 지금 국회에 필요한지를 부르겠죠.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쉽지만 민주당은 민노총이고 국민의힘은 한노총입니다. 의사는 보수고 간호사는 진보고 약사는 진보더라고요. 저는 국회에 가기 전에는 제 입으로 진보나 보수를 그렇게 편가르기 식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사이버상에서 놀다가 맨날 코딩하고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저는 이렇게 극단적 이분법적인 사고가 존재하고 있는지를 깜짝 놀랐는데 이 모든 것이 견제와 균형을 못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모든 국민이 무관심하다는 거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저는 국회의 인적 구성이 조금은 균형감을 갖는 지금 시대에 맞는 변화가 와야 되고 그런 인재들이 좀 올 수 있도록 투명한 시스템이 정착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는 관심 있는 국민들의 의견과 시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제가 좀 봤습니다. 정부는 또 고위공직자 이공계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마저도 순환보직이어서 제가 중기부 장관일 때 좀 이 부분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카이스트 나온 후배가 있길래 좀 어떤 역할을 맡아달라고 그랬더니 본인 입사해서 계속 다른 과만 돌아서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110만인데 저는 뭐 한 과장급까지는 좀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공무원 세계는 투명해야 되기는 하는데 한 곳에 고이면 비리가 생길 거라는 어떤 부작용에 좀 가중치를 줘가지고 굉장히 빠른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있는 정부에서 너무 AI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서 부흥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샘 알트만을 미국에서 데리고 왔거든요. 제 후배랑 같이 공부를 해서. 근데 이제 제가 대통령실에다가 샘 알트만 오는 거 승인을 받으려고 했는데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다들 혼란에 빠진 거예요. 샘 알트만이 중기부 일인가? 그래서 제가 샘 알트만은 누구 거라는 칼럼을 쓴 적도 있는데 갑자기 과기부가 샘 알트만은 우리 건데
내가 아니죠. 샘 알트만은 스타트업이니까 중기부 거죠. 그럼 산업부도 그럴 수 있겠죠. 무슨 소리야. 이제 AI는 산업이지 기술이 아니야. 뭐 이럴 수 있겠죠. 외교 쪽에서는 국가안보야 이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하튼 샘 알트만 한 명을 가지고 어느 부처냐를 가지고 시간을 쓰는 걸 보면서 저는 쇼크를 먹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전에 고아라고 불렀던 아이들을 요새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아원을 이제 우리가 보호센터라고 하는데 그 고아는 거의 없습니다. 10%가 안 돼요. 대부분이 결손가족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니면 부모의 폭행, 폭력으로 나온 가출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철수는 어느 시설에 갔더니 사람이 꽉 찼다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서 B라는 곳으로 갔어요. 영희는 갔더니 A라는 곳에서 마침 자리가 있어. 그래서 받아줬어요. 이들이 19살이 되면 퇴소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A라는 보호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었고요. B라는 보호소는 여성가족부, 지금 양성평등부에 있는 겁니다. 근데 보건복지부 시설에 있던 학생은 19살에 퇴소할 때 정착금 1,0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줘요. 그리고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근데 양성평등부에 있는 시설에 있는 친구는 나올 때 정착금을 못 받아요. 매달 50만 원도 못 받아요. 군대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가 들어가는 시설이 그 어릴 때 어느 부 소속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대한민국의 자립준비 청년이니까 똑같이 해달라고 몇 년째 장관도 찾아가면서 항의 겸 읍소 겸 하고 있어요. 진행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부에 들어가면 기재부가 반으로 치면 반장이에요. 그래서 기재부가 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세제, 금융, 공공기관, R&D 예산, 벤처펀드, 인사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항상 그때는 옳았으나 지금은 아니야 라는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가장 에이스들이 갖고 패스트 팔로우라는 정책을 따라했을 때는 이 외국의 선진국에 있는 가장 바른 따라 붙어야 되는 정책들을 갖고 와서 가장 효율적으로 소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적화시켜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아주 유능한 기재부 출신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편제를 이루어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효율적이 됐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공무원 수, 예산 수, 사업 수 엄청나게 있는데 모든 걸 반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제가 중기부 있을 때 과 이름 하나를 바꾸려고 했어요. 뭐 비욘드 넥스트 뭐 이런 식으로 좀 멋지게 하나 만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직원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행안부에다가 결제를 맡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불같이 화가 났죠. 그래서 행안부에다 얘기했어요. 내가 대문의 명패를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방구석 이름 하나 바꾸겠다는데 내가 이것도 행안부에다가 연락을 해야 됩니까? 결제를 받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행안부 과 이름을 바꾸면 월급 명세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바꾸는데 시스템 교체하는데 3달이가 걸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히 이공계가 없으면 이 논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랬죠. 담당자가 하드 코딩 했답니까? 데이터베이스 필드값만 바꾸면 되는데 그 공무원 자르세요. 네, 그랬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과 이름을 못 바꿨습니다. 이게 제가 몸담았던 곳을 이렇게 뭔가 나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는 이 방식이 효율적인가를 고민해주는 팀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효율을 따지면서 일할 수는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 사람들이 최적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을 고려하는 팀이 존재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 그게 없다는 게 이제 제 고민이라는 거죠.
그건 뭐 빙산의 일각이고요. 정책 조정 능력 지수가 우리나라 최하위입니다. 부처 간 협업, 정책 조율 안 되는 거죠. 법령 충돌과 중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AI 데이터라는 법안이 5개 이상 부처에 분산되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5개 부처의 법이 유기적인지 정말 숙성을 거쳤는지도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계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가 자기들만의 레이스를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 경계선에 놓인 정책들과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정부 시스템이 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기본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인터넷이 깔리기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AI가 나오기 전에 했던 조직과 일하는 방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효율성, 규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세 번째를 보시면요, 유니콘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기업 가치 1조 이상인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는 언젠가 돈을 벌어야 되지.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서요, 10개 중에 4곳은 미국에 있는 100대 그 유니콘 기업들,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매칭해 봤어요. 그 중에 40%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에요. 예전에는 전 세계 어느 하나만 해도 우리도 하자라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한 예로 인공위성을 몇 명 안 되는 스타트업이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고착되어 있는 정부는 그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저를 찾아오는 스타트업들의 고민은 적에도 인공위성을 띄워서 영상 촬영을 하면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다 마스킹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DMZ 위치, 국정원 위치, 청와대 위치, 용산 위치 다 그거를 마스킹 처리하면서 시간도 걸리지만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해외 경쟁사에 비해서 영상 출시가 늘 늦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해달라는 게 요청이었어요. 관계장관 회의를 했는데 정말 30분 동안 제가 들은 건 국가안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왔을 때 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전 그냥 구글 얼스를 열었어요. 구글 얼스를 열어서 그 국가안보라는 그 장소와 기간을 다 보여드렸어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많은 그 신생 기업들을 죽여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고도 제한이라는 게 생긴 이후로 최초로 제가 풀었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 높은 곳에서 있으면 흐리게 보이고 가까운 데서 보이면 진하게 보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고도가 다 풀린 게 아니에요. 일정 높이만 풀린 거예요. 줌으로 당겨보기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장관 5명, 6명이 모여서 2번씩 회의해야 되는 속도 갖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가 제 고민이에요. 만약에 이런 쪽 사람들이 많으면 누군가가 아니 우리 정부가 아직 이렇대.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이거 시행령을 고쳐볼까? 그럼 해보자. 뭐 이런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혼자 떠들어야 되는 거죠. 이 구조로 저는 선진국이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이 구조가 지속되면 10년 후, 아니 전 솔직히 5년 이후부터 위기감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AI가 2030년이 되면 인간의 지능과 대등하거나 우월해지기 시작합니다. 2030년은 엄청난 변곡점이에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 뒤에 무인자동차가 달리고 로봇이 같이 있는데 그걸 아직도 영화로 생각하고 있다라면 그럼 굉장한 착각인 거죠. 4년 뒤에는 분명한 공전이 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계속 가고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 여러모로 정책적으로 떨어진다면 요새 젊은 친구들은 국경의 개념이 없더라고요. 제가 국회에서 깜짝 놀란 게 가산자산 관련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하는데 잠깐 브레이크 타임 할 때 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해? 그랬더니 코인에다가 세금 낸다고 그래서 저 에스토니아로 망명 중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자네 여기 국회야. 국회 밖에서 하면 모르지만 국회 안에서 망명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그랬더니 잠깐만요. 저 조금 있으면 다 끝나가요. 뭐 이러던데 다 고급 인재 해외로 나가겠죠.
그리고 35년 되면은 인구 절벽이 거의 극대화될 건데 우리 머리 좋으니까 뭐 휴머노이드랑 살면 되겠죠. 근데 그나마 잘하는 반도체도 위험할 수 있죠. 그 52시간 이번에 반도체 기본법이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얼마 전에 52시간 끊는 못 풀었어요. 그거 저도 입법하는데 무지 노력했는데 저 별로 전투력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의원님들한테도. 저희가 어렵게 해서 반도체 52시간 풀면 그 다음에 모빌리티 52시간 따로 만들고 바이오 52시간 따로 만들고 그렇게 하나씩 다 만들면 로비력이 되는 대기업도 이렇게 힘든데 스타트업은 52시간 못 풀겠네요. 근데 어떻게 중국을 따라잡습니까? 저는 중국이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태어나서 중국을 부러워하는 나라에서 죽을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20년 동안 뭐 국가는 가만히 있었냐? 변화를 감지했죠. 디지털 경제가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혁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보자. 근데 5년 동안 한 게 뭐죠? 누군가 부총리급으로 올리고 5년 뒤에 그걸 내리고 정통부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는 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그걸 없애고 4차 산업위원회를 만들고 또 5년 뒤면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 이 기간 동안 어떤 정부도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30년 로드맵이 없었어요. 저는 중국에 대해서 리스펙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절대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세상의 변화를 읽고 100년 대계를 세워요. 부실해도 30년마다 점검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했는지 그걸 빼고 누가 할 것인가만을 하다 보니까 네가 할래 내가 할래 네가 한 건 내가 안 해 이게 반복된 거죠. 혁신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기본적인 운영들도 우리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번 정부도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저는 이렇게 바뀌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이렇게 바뀌는 게 이번 정부가 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의 기시감은 이 바뀌는 것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요. 5년마다 리셋되는 나라죠.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바쁜 것 같아요. 제가 정치권에 가서 두 가지를 느꼈죠. 민간은 시계가 현재나 미래에 맞춰져 있는데 국회는 시계가 과거와 현재에 맞춰져 있구나. 과거사법 정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삼선 선배님한테 얘기했어요. 선배님 저 오실 때 이 법안 좀 처리하시지. 70년, 50년 묵은 법안이 아직도 제가 처리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정치가 내수 비즈니스거든요. 소비자가 국경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에 대한 뷰가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아주 초선일 때 패기 만만할 때는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맨날 이렇게 우리가 막 데모하고 이럴 때. 저는 제 정치의 대상을 민주당이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작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막말로 일본 놈도 아닌데 민주당이 권력 잡으면 어떻고 민주당이 뭘 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누가 더 잘할 것이냐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정치는 왜 정치 하나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로텐도울에서 연좌시위 할 시기에 그냥 밖으로 다 뛰쳐나가서 누구는 시장으로 가고 누구는 기업으로 가고 좀 그런 정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 뭐 저뿐만 아니라 초선이면 다 느꼈을 것입니다. 이렇게 5년마다 리셋되는 나라에 사는 것도 굉장히 불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5분 안에 좀 빨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버넌스를 혁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연결, 초속도, 초융합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산업화 시대에 우리 정부 잘했습니다. 우리 국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 속도감을, 이 융합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저변화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시작을 했죠. 일본 우리보다 IT가 굉장히 늦는 나라입니다. 2021년에 디지털 청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0명 그 정원에 200명을 민간에서 수혈했어요. 처음에 다들 민간에서 오겠어? 그랬어요. 연봉을 빅테크 기업 수준으로 다 맞췄습니다. 다 왔습니다. 중국 이공계열 35에서 45% 유지하죠. 군사 최고위원회도 거의 절반가량을 이공계열로 다 바꿨습니다. 중국의 철학은 이건 거죠. 미래가 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무엇을 할지 생각이 없네? 그럼 해본 사람들로 선수부터 교체. 그럼 해본 사람들이 무언가 생각을 하겠지. 과기부 장관이 12년인가 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임됐어요. 딱 미션은 하나죠. 나도 자동차 갖고 싶은데 현대자동차는 못 따라잡을 것 같고 넥스트가 뭐야? 전기자동차. 아 그러면 그건 1등 먹자. 1등 먹었죠. 10몇 년 장관 유임시켜서. 그래서 이제는 권력 중심 국가에서 시스템 중심 국가로 우리는 이제 변화해야 됩니다. 부처 중심 정부에서 미션 중심 정부로 변화해야 됩니다. 갑자기 모든 부를 없앨 수는 없지만 이젠 아젠다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을 끌어내서 실험적으로 AI 시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정책 이해지능이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맵이 전 세계 선진국에 있었으니까. 이제 그 시대가 끝났거든요. 정책 설계 지능을 내재화시켜야 됩니다. 싱가포르 내각 장관 70% 이상을 이공계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법안 통과 전에 디지털 영향 평가하는 게 의무화되고 있어요. 자, 모든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에스토니아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거기는 워낙 인구가 작으니까 하나의 에스토니아를 가상 세계에 만들어 놓고 모든 정책이 시작 전에 인구를 그대로 디지털로 매핑 시켜서 문제가 없는지를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이 들어가는 정책은 아니더라도 일부 국민들이 해당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기술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인적 구성에 대한 균형감을 갖고 너무나 아날로그식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스템이 들어오고 특히나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방식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국정감사 때 운영위에서 국회 사무총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사무총장님, 국회 생긴 이후로 국감 포맷이 지금과 똑같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가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바꿔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제가 국회랑 정부에서 가장 쓴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아직 출시는 안 했는데 제가 이상하지 않아요의 짧은 칼럼을 국회편, 정부편을 써보니까 한 편당 70편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민간에서는 혁신의 정말 최고봉의 구조조정하고 IMF 때도 한번 크게 인적 쇄신하고 외환위기 왔을 때도 시스템적으로 쇄신하고 막 그랬는데 전 너무 고착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이상해서 매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부처에 서열이 있어. 아 그래요? 생긴 순서야. 왜요? 물건도 신상이 더 비싼데 진짜 필요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이상하지 않아요? 중기부는 내수를 하고 산자부는 글로벌 업무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왜요? 중기가 수출 40% 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네는 뭐가 맨날 그렇게 이상해? 아니 전 이상해요. 전 이상해요. 이거가 공유 업무가 여기라는 게 전 이상해요. 중소기업이 그냥 하도급이나 하면서 국내에 있을 땐 모르겠는데 지금 화장품도 다 우리가 수출하고 있고 그런데 내수 업무만 해야 된다는 게 공식적으로. 그래서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님이 타시는 1호기를 탈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장관님들은 그냥 갔는데 저는 매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2년 동안.
그리고 그 사업계획서가 채택돼서 전 1호기를 탔어요. 제가 그렇게 집요하게 한 이유는 한 10번 하면 바뀌겠지였어요. 전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자,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은 국가 운영 시스템 설계 능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2030년 변곡점에 저희는 마지막 찬스를 놓치면 전 그냥 끝난다고 봅니다. 2030년 강인공지능 절정, 2035년 초지능 인공지능 절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고요. 이제 소득의 격차에서 자산의 격차로 국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넘어갔고,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는 변화가 올 때 그것을 해결할 국가 거버넌스도 숨이 찰 겁니다. 빠른 개혁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의 논의가 이런 작은 설계도 하나가 시작되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많은 학자분들이랑 이 문제를 조금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오늘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그랜드 퀘스트라는 아주 마음 먹고 밀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죠. 네. 거기에 굉장히 적절한 주제 같은 그런 좋은 질문을 던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리과학 박사님 출신이라서 그런지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아주 정치하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까 소개드린 토론자 두 분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교수님. 그 교수님 발제문 받고 너무나 전반적인 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토론을 해야 할지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여러 분야에 이렇게 실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발제문 받고 좀 생각을 했던 거는 이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의식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특히 행정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문제의식으로 이제 밝혀주신 것이 AI 디지털 경제 확산, 그리고 거버넌스 시스템이 기존의 관료제에 너무 고착돼 있다. 그리고 정책 결정 속도와 기술 혁신 속도가 점점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명확하게 짚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하고 토론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물론 국회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다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이제 정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발제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제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기존의 관료제와 부처 간에 이렇게 부처 중심의 행정체제라고 하는 기존의 관료제와 지금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라는 이 두 체제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경제는 제가 토론문에서도 적었듯이 기반 기술적 성격을 띠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산업 시대의 어떤 무슨 자동차 기술, 무슨 조선 기술 이런 기술들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이렇게 다 깔리게 되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술 위에서 모든 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AI라는 것도 AI 기술이라고 하지만 AI 기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AI 기술이 바탕이 돼서 로봇 산업이 일어나고 다른 산업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가 가지고 오는 가장 큰 특징적인 지점이 이 크로스 커팅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경제 횡단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계가 없어요. 이 디지털 기술과 다른 기술의 경계가 없고 디지털 기술과 다른 산업의 경계가 없어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생각을 기반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부처 중심 행정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반적으로 깔려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그 기술 위에 얹어지는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책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서로의 상호작용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기존의 뭐 전문성을 띠고 책임 소개자가 명확했던 부처 중심의 행정 체계에서는 좀 약한 정도의 갈등이라든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는 결국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보여주셨던 조정의 문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 되고 있진 않다고 이제 해주셨는데 뭐 사실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이제 저희가 점점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이제 잠깐 해봤습니다. 그 부처 중심 행정 체계와 그리고 디지털 경제의 충돌에서 오는 문제를 저는 한 3가지로 짚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 자체가 너무나 중첩돼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 문제 위에 산업 문제 위에 사회 문제 위에 이런 것들이 모두 중첩이 돼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처들이 함께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던 부분인데 업무 체계랑 정보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돌이 굉장히 자주 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공유 문제가 굉장히 특징적인데 사실 데이터 공유를 부처들이 경쟁 상대로 인식해서 공유를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 데이터의 형태 자체가 좀 공유하기 힘든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이 부분은 이제 결국엔 책임의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해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되어 있고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 그러니까 적어도 2부처는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2부처, 3부처 이렇게 들어왔을 때 결국에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 샘 알트먼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그 어떤 부처가 담당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내가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의 문제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상위 레벨에서의 고민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학계로 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계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이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저도 이제 AI 거버넌스 쪽을 최근에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되게 공부하게 된 부분인데요. 이제 애자일 거버넌먼트라고 하는데 또 애자일 거버넌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애자일 거버넌먼트는 사실 한 몇 년 조금 된 얘기긴 한데요. 이 애자일성이라는 이 유연성에 대한 개념이 아직 그 애자일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개념 자체는 계속해서 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어떻게 거번할 것인가의 논의에 계속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자일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좀 소개를 드리는 토론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하면 이게 처음에는 이제 사기업에서 생겨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감이 있게 여러 가지 유연성을 가지고 하는 매니지먼트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게 속도감의 문제라기보다는 불확실성 아래에서 학습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 애자일성의 가장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감, 이 불확실성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속도감을 붙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정책이 이제 장기간의 시각을 가지고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것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 공감을 하는 얘기고요. 특히 이제 과학기술이나 R&D 사업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정말 장기로 가야 되는 연구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이 예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뒤집히고 예산 깎이고 막 이런 다시 받고 막 이런 게 너무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서 누군가는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정부는 행정부는 그에 맞춰서 애자일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계속 학습하고 적응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이진수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현직 공무원들께서 지금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그 현직 그 장관으로서 국정을 경험하신 장관님 의견이나 그런 국정에 대한 생각이 또 업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과학과 기술 분야의 발제인데 우리 행정대학원에서 과학과 기술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전데 왜 제가 토론자일까 약간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 엄석진 교수님께서 기획하셨는데요. 아마 작년에 저희 그 SBS 문화재단하고 저희 서울대하고 정부 경쟁력 연구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연구 책임을 하면서 엄석진 교수님도 같이 연구를 했었어요. 저희는 그때는 이제 정부 경쟁력 중에 인적 구성을 포인트로 좀 했었습니다. 오늘 발제자께서는 이제 국가 시스템을 중심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제 저희는 인적 구성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네, 그것도 결국에는 시스템도 사람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어서 제가 관련돼서 제가 아는 만큼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우리 국가 경쟁력 순위가 많이 발표되는데 저희도 이제 작년에 이걸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행정에서 31위다 하면은 약간 우리 경험치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더 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아마 그 지표를 발표하는 기관마다 조금씩의 뭐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표의 특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 IMD 같은 경우는 스위스의 그 비즈니스 스쿨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잘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주로 측정 대상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주로 측정하기 때문에 이제 민주성이나 형평성 등은 또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점은 좀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그럼 뭐 30등보다 높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고 우리 오늘 발제자께서 해주신 말씀은 이제 우리 정부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조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발제문을 읽을 때 또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디지털 경제에 맞는 국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과 국회, 정부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신 발제자께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국회와 관련해서도 나와 있고 또 오늘 말씀 주신 부처를 개편하는 데 제약이 있고 하는 게 사실은 다 이제 우리가 기반하고 있는 그 법 체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정부가 뭐 일본이나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정부조직법, 정부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핵심이 이제 정부조직 법정주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 이름을 바꾸려면 이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직제나 또 직제 시행 규칙도 개정해야 되고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결국에 다 법에 규정하게 돼 있는 방식이 안정감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사회에서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률가 중심의 그 국회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이제 저도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공계 출신이 너무 적다라는 점에서 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발제문에 있는데 그 정부에서 기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정책 테이블에 있어야 된다라는 점도 이제 상당히 이제 동의를 합니다. 아마 우리가 미국을 좀 생각해 보면 미국이 상당히 좋은 나라 같지만 제가 뒤에 소개드릴 책에서 비판을 하는데 미국이 이제 법률가의 나라의 대표적인 곳이에요. 최근 30년만 봐도 이제 전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미국 대통령은 변호사 아니면 여기는 기업인이라고 돼 있지만 이제 변호사 아니면 부잣집 아들이다. 제가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실제 최근에 변호사 아니면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전공은 물론 학부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법 공부를 한 사람들이고 이걸 100년으로 넓혀봐도 이공계 출신이 2명 있었다고 합니다. 후보 대통령하고 카터 대통령인데 두 분의 공통점이 그렇게 어렵다는 재선에 실패했다. 이게 이제 공통점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법학 특히 이제 최근에 너무 법학 중심의 국가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좀 지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많은 걸 토론하지 못한 이 책 한 권을 소개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고 제가 읽고 있는데 브레이크 넥이라는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이거 쓰신 분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실리콘밸리에서 중국 산업을 이렇게 컨설팅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거는 중국은 이제 공학자가 만드는 나라다. 현재 만들어가는 나라다. 미국은 법률가가 이끄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중국의 시진핑도 칭화대 공대 출신이죠. 그 앞에 후진타오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거기도 칭화대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또 우리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정치위에 이제 대부분 이공계, 거의 전원 이공계라고 하는데 이제 그럼 이공계가 또 상당히 권력의 중심에 있어서 장점도 있고 물론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법률가에 의한 법률가를 위한 정부다. 그래서 공학의 열정을 상실하고 결국에는 이제 최고의 무기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 이제 이런 평가까지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미국을 좀 얘기를 해보면 과정과 절차를 너무 강조하는 법률가적 사고가 규제를 가져왔다. 이것이 정부의 무능과 비능률을 가져와서 사회 전체가 역동성을 잃었고 이것을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조언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조언하지만 미국에 대해서도 공학자가 더 많이 의사결정에 관여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자께서도 여기 저자에서도 균형을 제안했는데 오늘 발제자께서도 이공계가 한 30-40%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저는 거기에도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결국에 이제 한 사람이 모든 역량을 갖추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팀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그런 팀을 구성하는데 출신이나 전공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뿐만 아니라 그 공무원의 경력과 또 중간중간에 재교육을 통해서도 충분히 보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학이나 또 특별히 우리 행정대학원의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로 팀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팀에서 아무리 잘 결정해도 최종 의사결정자가 중요해요. 최종 의사결정자가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팀에서 좋은 걸 결정해도 이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 장이 더 있는데 저희가 그때 결론을 내렸던 거는 이런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된다는 거였는데 요즘 육각형 인간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게 약간 시간적 순서거든요. 처음에 산업화 시대에는 정책 능력을 중시했었고 또 조직 운영 능력, 또 법적 판단 능력을 중시해 왔는데 이제 공직윤리, 또 국민과 또 다른 기관과의 소통 그리고 AI와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이해 능력이 높은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게 저희 지난번 연구의 결론이었고 오늘 발제자께서 해주신 말씀도 이제 저도 이런 취지가 더 있다고 생각이 돼서 깊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더는 팀도 중요하지만 리더가 이런 역량과 경력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진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1152회 정책지수 포럼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과 두 분 토론자분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